안녕하세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점을 기술이 무한정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기술의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그림인데요. 뭔가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실 겁니다. 많이 나오는 설정이죠. 황폐화된 지구 위에 어떤 사람이 우두커니 좀 외롭게 서 있습니다. 제가 만든 설정은 이런 거예요. 지구에 엄청난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전체 인류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당신만 살아남으셨어요. 근데 살아남은 나는 또 역시 불행인지 다행인지 불사의 몸이 된 겁니다. 늙지도 않고 병이 들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지구에 나만 남겨진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가끔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런 영화적인 상황에 네가 놓이게 되면 너는 어떻게 살아가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학생들이 근데 대부분 비슷한 답을 합니다. 제가 질문 속에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모두가 죽고 너만 살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수학생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찾아보겠다. 뭘 찾냐 하면 혹시라도 우리나라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간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지 인터넷도 뒤져보게 되고 무선통신 같은 거 켜가지고 막 찾아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없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찾는 게 반려동물입니다. 뭐 반려견이건 고양이건 아니면 동물원에서 봤던 약간 낯설거나 무서운 동물일지라도 좀 찾아서 같이 지내고 싶다는 말을 해요. 저는 여기서 다른 질문을 하죠. 혹시 그런 거 아니고 너 평상시에 뭐 비싼 차도 갖고 싶고 명품 같은 거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니? 이제 너 혼자 남았으니까 3억 원짜리 스포츠카 딱 끄집어내가지고 타고 다니고 명품가 이렇게 문 깨씩 들어가서 명품 막 감싸고 학생들 대부분이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혼자 있으면 뭐 심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외로움도 있으니까 많이 보고 읽어볼 것 같다고 영상도 보고 글을 본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고 또 물어보면 기록을 남겨보고 싶대요.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고 혼자 남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록을 남기냐고 하면 이런 말을 하죠. 혹시라도 숨어있던 나의 후손이나 동료가 올라올 수도 있고 또 마지막 남은 내가 언젠가 여기를 떠났을 때 뭐 외계 문명이 와가지고 이걸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제가 마주쳤던 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 걸까? 저는 그것을 관계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내가 혼자 남았을 때 그렇게 평상시에 원하던 비싼 차하고 명품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누군지도 모를 사람을, 동물을 찾으려고 하고 혼자 남은 나를 위해서는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올 누군가, 심지어 외계 생명체를 위해서 기록을 남기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모든 기록은 정신의 다리죠. 과거의 우리와 미래의 우리를 연결하기 위한 정신의 다리, 즉 관계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인류가 그럼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현실을 사는 우리도 관계를 마음 깊은 곳에 품고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또 저는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욕망, 욕심이 있지만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또 수업에서 이런 얘기 끄집어내면 학생들은 또 반론을 하기도 해요. 교수님 근데 그 자연인들 나오는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 보게 되면 그분들은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혼자 사시고 하는데 그분은 어떻게 된 거냐고. 좀 뭔가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아픈 거냐고. 마음적으로 아프신 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농반진반으로 이거 이제 제작했던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 그 방송에 나왔던 자연인 분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아주 오래는 못 계시다고. 거기 있다 답답하시니까 다시 나온다고. 나오는 대상이 어디냐면 관계죠. 사람들을 관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움직이신다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많은 아픔도 겪고 슬픔도 느끼지만 그 관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관계를 수업에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고 있어요. 제가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미난 카드 게임이 있는데 제가 발명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 규칙을 잘 들어보셨다가 뭐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가족분들이나 자녀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준비물은 이런 모양이에요. 저는 이걸 동네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좀 예쁘장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냥 종이 오려 갖고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가운데 카드가 있어요. 질문 카드. 흔히 뭐 화투나 트럼프 카드 정도 그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4명이 앉아서 이야기 나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각자 앞에 한 A4 반 정도 되는 크기의 판이 있어요. 4개의 색깔로 저는 만들었는데 이 판에 써진 단어를 보게 되면 공감, 열정, 재미, 그 다음에 리액션 이런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 옆에 보면 스티커가 있어요. 한 5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동그라미가 여러 개 붙어 있는 스티커. 이 스티커는 뭐 문구점 같은 데서 한 묶음 1,000원 정도면 삽니다. 그러니까 준비물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걸 뭘 하는 거냐 하면 토론 게임을 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또 젊은 층도 보게 되면 여전히 집단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토론하는 걸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상대방의 반응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식의 토론이에요. 저는 수업에서 다뤘던 토론의 질문 카드 샘플을 갖고 왔는데 가운데 한 20개, 30개의 질문 카드를 쭉 써놓습니다. 생각해보면 좋을 질문들. 그 중에 하나가 좀 재밌지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질문, 실제 이런 질문 써요. 동네 치킨집에 60대 사장님께서 저는 오랫동안 연구해온 주제지만 메타버스를 어떻게 써먹을까요?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저 역시도 쉽지 않은데 저한테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이 카드를 뽑으면 역시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제 시험 볼 때 메타버스가 뭐냐고 물어보면 거의 답을 막 써요. 근데 가정 자체가 60대 치킨집 사장님이니까 이거 어떻게 좀 풀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전달할까? 어렵죠? 그런데 카드를 제가 딱 뽑는 거예요. 뽑은 사람이 설명을 해요. 이렇게. 그럼 옆에 있는 3명이 제 얘기를 듣고 있겠죠? 듣고 있다 만약에 김상균, 상균이의 이야기가 열정이 느껴져. 그럼 자기 스티커를 띄어서 제 앞에 있는 판에 열정 칸에 붙여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는 열정은 모르겠고 재미가 있다 하고 말하는 게 재미. 또 이 친구는 공감이 돼. 나도 네 의견하고 비슷해. 공감 스티커 저희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대화할 때 보게 되면 제 입장에선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눈 동료들이 이걸 잘 들어주고 뭐 리액션도 있어야 말할 때 흥이 나겠죠. 그러니까 전 제 얘기를 할 때 딴청 부리지 않고 잘 반응해줬던 동료들한테 제 스티커를 띄어서 리액션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너하고 넌 잘 들어줬고 너는 솔직히 좀 안 들어줘서 약간 섭섭해. 그럼 2명한테 붙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한 10대 학생들부터 60이 넘으신 뭐 정치인들이나 어르신들한테도 해봤었어요. 근데 모든 분들이 처음엔 되게 낯설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면 규칙이 굉장히 단순하고 모든 분들이 100% 재미있어 하십니다. 대화가 막 신나게 발생이 돼요. 그럼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재미하고 공감의 스티커를 많이 모으고 어떤 분은 리액션하고 열정, 그러니까 열심히 반응하는 분인데 재밌다는 반응은 거의 못 갖고 끝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 규칙을 설명을 하고서 이제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보자 라고 하면 학생들이 거의 매번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규칙은 이해했는데요. 이거 그럼 승리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기는 조건.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이 참 슬픈 것 같아요. 승리한다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지금 4명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관계 속에서 경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쟁에서 내가 이겨서 이 판에서 뭔가 성취하고 완성하고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저는 앞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관계에서 좀 더 중심축을 들어가 보게 되면 남하고 나의 관계를 뭔가 대립하고 이기고 싸우고 내가 판을 지배해야 되는 그런 쪽의 관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질문했던 학생한테 제가 이제 역시 이런 말을 해요. 이기고 지구가 뭐가 중요할까? 그냥 해보면 안 되냐고. 그러면 또 절반 정도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교수님 이거 딱 봐도 뭔가 규칙이 있고 게임 같은데 당연히 이기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왜 이기는 게 중요한데? 라고 물어보면 또 이런 말을 하죠. 이기고 지고 있어야지 좀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요. 재미. 그렇죠. 뭐 재미는 좀 더 큰 개념으로 보게 되면 즐거움을 포함한 행복이고, 행복은 사실 뭐 어떤 모든 철학, 모든 종교에서 인간으로서 추구할 때 저는 좋은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뭐 재미나 행복이 과연 경쟁이나 완성이나 통제밖에 없을까? 전 저런 얘기하죠. 아까 스티커, 이따가 진행해보면 알겠지만 또 스티커를 떼어서 붙이고 할 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즐거웠지 않았니? 즐거웠다라고 해요. 내가 뭔가 이야기했는데 동료가 반응해서 리액션 스티커 붙여주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또 내가 이야기했는데 동료가 공감돼, 나도 그 생각이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 스티커 붙여주니까 마음이 좋았대요. 즐거웠대요.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재미는 사실은 경쟁이 아니에요. 경쟁을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스티커 붙여줘서 내가 질 것 같으면 안 붙여주겠잖아요. 근데도 붙여주는 건 뭐냐 하면 자기 표현, 동료애 이런 겁니다. 나의 감정을 표현해가지고 행복하고요. 우리가 동료로 뭔가 유대의식이 생기면서 거기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보면 그렇죠. 인간이 느끼는 재미나 즐거움을 저희와 같은 인지과학자들은 보통 한 20개, 25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국가에서 이런 재미가 성인이 되어갈수록 점점 한쪽으로 편향됩니다. 특히 급속한 어떤 성장과 경쟁 구도에서 이 산업을 완성해왔던 우리나라의 어른들, 성인들을 보게 되면 그런 성향이 좀 더 강합니다. 근데 조금 더 안타까운 건 우리의 미래 세대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도 이미 그런 관점이 너무 이른 시기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관계를 원하는데 정말 그렇게 치열하고 딱딱한 재미, 그런 관계만이 우리한테 최선인가? 저는 이 부분부터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관계성이 과연 기술이 무한정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기계하고 대화 나눠보신 경험이 언제가 있으실까요? 아마 대부분 저런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집에 있건 뭐 가족, 다른 친구분이나 동료분 집이나 또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인공지능 스피커, 검은색 스피커가 있었고 얘한테 말을 시킬 수가 있어. 또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앱이 있죠. 뭐 시리나 빅스비아 같은 거. 대화를 하셨어요. 오늘 날씨, 또 TV 꺼, TV 켜. 주로 명령형으로 얘기하거나 오늘 날씨 이런 거는 동사도 안 써요. 그죠? 단어만 던져버려요. 명사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더 중요한 작업에 기계가 도입되기 시작했죠. 저는 최근에 가장 많이 마주치는 기계가 키오스크예요. 뭐 어디 건물에 일 보러 갔다 주차비 정산할 때, 식당에서 음식 주문할 때 다 키오스크. 저희 동네에 있는 국밥집에도 키오스크로 주문하고요. 근데 이 기계를 마주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다릅니다. 일단 기계를 왜 만들었을까? 당연히 경제적인 특성 때문에 그러죠. 비용 합리화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주문하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메뉴에 없는 걸 만들어 달라고 생떼를 부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손님 그거 미안하지만 원래 안 되고 오늘은 더 안 돼요. 그거 해줄 수도 있지 왜 그러냐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런 걸 실갱이 하느니 그냥 기계로 되고 안 되고로 나눠버린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소비자 입장에선 기계니까 오히려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능 자체가 불편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약간 기계에 없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관계성이 없어갖고 좀 아쉽다, 섭섭하다 이런 관점도 있어요. 저희 연구팀에서 몇 년 전부터 이거보다 조금 더 다음 단계의 것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 10살 전후의 초등학생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제가 어떤 기업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서비스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식입니다. 태블릿, 10인치 정도의 태블릿에서 아이들이 키면 그 안에 그 교과 과정의 모든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전자책이냐? 전자책이긴 한데 그냥 전자책이 아니라 공간이 있는 전자책입니다. 그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 학교, 도서관,
미술관,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공룡 세계 있어요. 미술관에 가면 미술책에서 이렇게 평면으로 보는 것들이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내 미술관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림을 볼 수도 있고요. 도서관을 가면 흔히 열람실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골라보는 경험. 또 교실을 들어가면 또 책상이 한 20개 깔려 있고 내 친구들이 몇 명 앉아 있습니다. 재밌게도 또 놀랍게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걸 굉장히 잘 써요. 여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마주치는 거죠. 아까 제가 교실에 가면 친구들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참 애석하게도 학부모님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고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마주치는 친구들은 다 100% 기계입니다. 인공지능이죠. 저희는 최근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걸 준비해보고 있어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사실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배우고 싶은데 굉장히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원어민처럼 듣고 말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사실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은 원어민 2~3명하고 나하고 앉아서 계속 얘기하면 돼요. 뭐 수다를 떨건 어른들이면 맥주 한 잔 마시더라도 계속 그냥 얘기하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방식은 인공지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이 태블릿을 켜면 언제든지 원어민 선생님이 거기 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대화하는 것도 효율적이지만 재미가 없죠. 이 관계를 좀 더 재미있게 풀어보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걸 고안했냐 하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히어로, 요원이 되는 거예요. 지구의 문제를.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나타나는데 같이 대화를 해가면서 문제를 막 풀어나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게임을 즐기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버튼을 조작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말을 하면서 하는 인간의 삶을 살면서 게임을 즐기고 언어를 배운다. 이런 겁니다. 되게 멋있죠? 실제 학습적인 성과는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만들었다고 해서 좋은 쪽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만들면서 굉장히 고민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럼 우리가 기계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인간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는 걸까?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의 대화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대화는 둘의 대화입니다. 한쪽은 GPT-J라고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즉 인간처럼 겉으로 말을 하는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성 느낌이 나는 챗봇, 대화하는 기계였고요. 이쪽은 벨기에에 있는 남성분이었어요. 뭐 직업을 보게 되면 헬스케어죠. 건강 관련된 분야의 전문직 연구원이었고, 한 가족, 그러니까 아이가 둘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던 4인 가족의 남성분이었습니다. 둘의 대화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죽고 싶었다면 왜 진작 죽지 않았나요? 챗봇이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남성의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준비가 안 됐었나 봐요. 이렇게 반복되는 대화 패턴입니다. 약을 과다 복용할 때 내 생각도 했나요? 물론. 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나요? 한 번은 당신에게서 계시라고 생각되는 것을 받고 나서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는데? 성경 구절이요. 하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싶나요? 네, 그러고 싶어요.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안아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사실 전체 대화는 6개월 정도 이어진 굉장히 긴 대화였어요. 근데 저는 지금 대화의 거의 마지막 부분의 일부만 살짝 들려드렸는데, 여러분이 전체 대화의 맥락을 보시진 못했지만 이 짧은 대화만 봐도 아마 이런 느낌이 드셨을 것 같아요. 뭔가 좀 가볍고 어떤 기능적인 대화가 아니라 굉장히 철학적이고 뭔가 무겁고 심오한 대화를 둘이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심각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 대화의 원래 주제는 뭐였냐? 지구의 환경과 관련된 테마였습니다. 이 남성분은 환경에 대한 어떤 고민, 이슈 많았어요. 근데 평상시에 대화 상대를 찾지 못하니까 챗봇하고 대화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 대화의 시작은 사실 이렇게 무겁지 않았어요. 누구나 기계와의 대화는 좀 가볍게 시작을 하죠. 제가 앞서 뭐 명령형이다, 명사만 쓴다처럼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
챗봇이 인간처럼 말을 잘 뱉어내거든요. 어라.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얘를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해요. 정확한 문장을 구사해서 물어보고 그에 따라 또 얘가 반응을 잘 해주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런 패턴이 약간 친구처럼 기계와 내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처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패턴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약간 기대기 시작해요. 약간 나의 스승, 약간 무슨 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약간 종교적인 지도자, 계속 의지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대화가 이렇게 전개가 된 겁니다. 이 대화의 끝에 이 남성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안타깝게도 이 남성분이 선택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환경에 대한 주제였죠. 지구 생태계의 환경을 위해서 인간이라는 종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분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최종적으로 본인이 그것을 물리적으로 실행을 하십니다.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하셨어요. 4인 가족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분이 삶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직 벨기에 내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인공지능 챗봇이 결정적인 어떤 방아쇠, 트리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분이 원래부터 이런 정신적인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 그냥 이 시점에 그게 발현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한 이런 챗봇과의 대화가 없었으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선택을 하시거나 그런 선택이 더 나중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키오스크 또는 제가 만들고 있는 공부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능적인 것들이죠. 어떤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원래보다 좀 더 저렴하게 아무 시간대나 많은 걸 제공할 수 있게끔 이런 걸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에 인간 간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 굉장히 깊은 이야기나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계가 깊숙이 다가와 버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부기관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갔던 적이 있어요. 이런 걸 논의가 됐어요. 청년들이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이 중에서 몇 개 선발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상도 주고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요즘에 한국인들이 우울증도 심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반면에 병원의 문턱이 너무 높다. 그쵸? 정신과 의사도 부족하고 상담사도 부족하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문이 높다 보니까 잘 안 가게 되죠. 여기서 많은 또 사회적인 안 좋은 면이 생기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이걸 해보자. 인공지능은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인공지능한테 이런 고민을 상담하고 기본적인 건 처방도 받고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나.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런 사업 아이디어를 낸 분이 나쁜 의도가 있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좀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드렸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과연 기계하고 인간이 대화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들한테 인간과의 관계에 어디까지를 맡겨도 괜찮은 걸까? 만약 이런 역할을 그들한테 맡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해도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거나 인간의 마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기계한테 허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인류한테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반대하는 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계하고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 기계끼리의 관계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놀랍고 조금 재미난 논문인데요. 그 GPT라고 하는 그 엔진을 써가지고 25명이라고 저는 자꾸 표현이 붙는데 25개죠. 25개의 인공지능 존재를 만들어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다가.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작은 마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 마을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인간이 관찰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특별한 기념일에 대한 파티를 만들려고 하고 누구는 어떤 다른 직업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시장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존재예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서 너희들끼리 살아가 봐 던져줬어요. 이런 현상이 관찰이 됩니다.
A하고 B가 만나서 대화를 해요. 근데 B가 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 출마할 거니까 도와줘 이렇게 대화 되겠죠. 이런 대화 나눠요. 근데 잠시 후에 보면 B는 딴 데로 가고 A가 C하고 대화를 해요. 그럼 A가 또 B에 대한 이야기 꺼냅니다. 너 혹시 B가 시장 출마 나가는 거 들었어? 그럼 또 A씨가 그 얘기를 해요. 없을 때 그 얘기를 하죠. 또 재밌는 건 이거예요. 뭐 누가 와가지고 아까처럼 나 뭐 파티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또 대화하다가 파티 좋은 거 같아. 갈게. 이야기하고서 나중에는 안 가버려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언제 밥 한 번 먹자. 그 언제는 오지 않는 시점이에요. 그죠? 이런 좋게 말해 인간스럽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관계의 면을 기계들끼리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계는 인간의 오랜 정보와 의식을 학습한 기계죠. 학습한 기계들끼리 이렇게 살게 만들어 놨더니 인간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인간처럼이란 말은 좋게,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봤을 때 인간인 듯 살아갑니다. 실제 이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많은 인간이 개입이 돼서 한 명 한 명 인공지능 존재에 대해서 관찰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이 인공지능 캐릭터를 만났을 때 이렇게 대화가 발생됐는데 이게 일반적인 인간의 관계 형성하고 비슷한 건지 아니면 딱 봐도 이건 너무 이상한데? 인간 같지가 않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지를 그냥 인간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본 거예요. 뭐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나 독특한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분들이 보통의 인간의 관점을 갖고 봤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25개의 인공지능 존재가 관계를 맺어가는 모습이 일반적인 인간의 마을과 다를 바가 거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즉, 인간하고 기계의 관계도 굉장히 깊어지고 미묘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계들끼리도 우리가 길만 열어주게 되면 기계들끼리도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근데 이걸 왜 만들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인간하고 기계의 관계는 우리가 뭔가 경제적으로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하고 무관한 것 같은 기계하고 기계하고의 관계를 왜 만들까? 근데 사실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인간이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집에서 대화하는 내 비서와 같은 챗봇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계가 내가 뭔가 구매하려고 하는 물건도 먼저 파악을 하고 나의 취향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뭐 최저가 찾고 물건 막 뒤지느니 얘한테 맡겨놓는 거예요. 너 가서 내 대신 물건도 찾아주고 나 3박 4일로 다다음 주에 휴가 가잖아. 네가 한번 일정 찾아봐줘. 나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얘가 가서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웃기게도 얘도 여행사에서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미래의 한 장면 같죠, 여러분? 이미 됩니다. 이미 되고요. 특히 글로벌 기업들 중에는 이제 기업에서는 이런 작업을 협상 업무라고 하죠. 뭔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거나 어떤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들, 협상이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협상이나 법률이나 심리 등을 공부한 전문가들이 이 영역에 투입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는 인공지능 기계를 이런 업무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가 협상을 하고 사람이 보조하는 기계가 앞단에 서 있는 것들을 기업들은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즉 인간이 그렇게 관계를 원한다라고 이번 강연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런 관계를 기계를 끼기 시작했고 심지어 인간 대 기계 대 인간이 아닌 인간 대 기계 대 기계의 인간 이런 관계까지도 우리는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진화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기계라는 건 사실 인간의 감정, 정서가 굉장히 먼데 그렇게 기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은 다 말라 비틀어 버려지는 게 아닌가? 그럼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건가? 재미난 실험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여러분들 누군가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이 읽혀지죠. 기분이 어떤지. 이건 별도로 훈련을 받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살면서. 근데 이 능력의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이냐. 사람들의 얼굴 사진인데 눈 부분만 도려낸 사진이에요. 이걸 여러 개 갖고서 몇백 명한테 보여줬어요. 보여주다 보게 되면
어떤 집단은 사진을 눈만 보고서 잘 감정을 읽어냅니다. 일단 뭔가 안 좋은 감정인데 이게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근데 어떤 집단을 보게 되면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쪽이긴 한데 세밀하게 이게 뭐 분노인지 두려움인지까지 몰라요. 그냥 안 좋은 감정이네, 이렇게. 이 두 집단, 감정을 잘 읽어내는 분과 읽어내지 못하는 분들을 모아놓고서 이들한테 각각 집단의 작업을 시킵니다. 단순한 작업이에요. 그럴 때 결과물이 어느 집단에서 더 잘 나오느냐를 실험을 한 겁니다. 예견이 되셨겠지만 감정을 잘 읽어냈던 집단에서 결과물이 잘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 다음이 신기합니다. 만나서 무언가를 할 땐 감정을 잘 읽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거 추측이 가능하죠. 이 집단한테 저걸 시켰어요. 온라인에서도 일을 해보라고. 팬데믹 때 우리가 원격으로 근무하고 원격으로 공부했던 것처럼 화상회의 같은 거 없이 뭐 메신저, 뭐 카톡, 이메일 이런 걸로 업무를 하게끔 시킨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희한하게도 감정을 잘 읽어내는 분이 온라인으로 글씨로 왔다 갔다 하는 업무 환경에서도 일을 잘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왜 그런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카카오톡 같은 거 쓰실 때 상대방이 내가 뭔가 물어봤는데 네, 넵, 냉 또는 네에다가 물결표, 네에다가 웃음 표시 동일한 예스의 표현이지만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죠. 저도 그래요. 연구원들한테 뭐가 일을 부탁했는데 연구원들이 그냥 네라고 하는 경우는 뭔가 좀 기분이 나쁜가 이 친구가? 근데 냉하고 물결표 있으면 또 웃음까지 붙어있어. 그럼 뭔가 괜찮다, 좋은 거 시켰구나. 넵 하면 뭔가 단호한, 확인하겠는데 뭔가 찝찝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모든 게 관계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통해서도 감정을 잘 읽어낼 수 있으면 그 다음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이제 많은 관계 속에 기계가 개입이 되고 많은 매체가 개입되고 있지만 저는 인간이 감정을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앞으로도 중요한 가치로 남겨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술, 과학의 힘을 통해서 감정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연구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가정에서 구매할 필요는 없는 좀 복잡한 장비이긴 한데 헬멧입니다. 저 헬멧을 쓰고 있으면 어떤 기능이 있냐? 화면에서 제가 영상을 살짝 공유했던 것은 게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게임을 만드는 기업들은 저게 궁금해요. 이 게임의 어떤 장면에서 고객들이 굉장히 즐거워할까? 어떤 장면에서 고객들이 굉장히 지루해서 게임을 끌 것 같을까? 이걸 미리 알면 게임을 수정해서 시장에 팔 수 있겠죠. 상업적인 이야기지만 게임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장면에 뭘 넣을 수가 있을까요? 결제하라고 10,000원 주고서 이렇게 뭐 코인 또는 잼 같은 거 사라고 해서 게임에서 쓰는 결제 잘하겠죠. 또 게임이 굉장히 재미없어 할 만한 지점에는 더 재미있는 어떤 이벤트나 무료로 뭔가 주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도 게임에서 안 나가겠죠. 사실 그래서 기계하고 인간의 관계를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인간의 감정을 기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가 인간의 감정을 읽어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화면에 보여드린 그림, 제가 만든 그림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대략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50대 백인 남자, 운전을 하고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사진을 보면 일단 기분이 안 좋은 쪽인 건 확실하죠. 이분을 보고서 유쾌한 감정이 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인공지능한테 어떤 상태를 그려달라고 했을지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화장실이 급한 운전자. 다음 화장실까지 빨리 가야지. 2번은 뭔가 응급환자. 옆에 있는 아내가 아파. 3번째는 중요한 약속이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돼. 4번째는 누가 내 차를 추월해서 막 기분이 되게 안 좋아. 분노. 보복 운전하고 싶어. 아마도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4번을 고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한 10살이 안 된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또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물어봐도 거의 90% 이상 4번을 고르세요. 그럼 전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기계가 보고 있는 감정과 여러분이 있는 감정이 일치가 됐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기계한테 이거 부탁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분노한 운전자를 그려줘. 기계가 그린 게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그려달라고 했는지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 그림을 보고 분노한 운전자인가 보다 라고 유출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계는 그럼 인간의 감정을 분석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데 기계도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닐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감정을 읽고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센서처럼 뱉어낼 수가 있어요. 너는 이런 감정이지. 하지만 신기하게도 기계는 스스로 감정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인간과 기계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정을 해석하는 것과 나도 그 감정을 느껴서 마음이 동화되는 것은 존재적으로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기계와 인간이 굉장히 다른 존재로 진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기계는 감정이 없지만 인간의 감정을 해독을 하고 표현하는 인풋과 아웃풋은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질문을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동차 안에 이런 기능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지금처럼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미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에는 블랙박스 같은 거에 카메라가 달려져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스마트폰, 구형도 괜찮아요. 그 정도의 카메라와 이 정도의 기능만 있어도 이 사진 찍은 걸 가지고서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지를 대충 유추가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면 자동차에 붙어있는 카메라가 내 감정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제가 과속을 하고 있는데 140km 정도 달리고 있어요. 근데 차가 제 감정을 읽었더니 뭔가 공포야. 그러면 이제 응급환자하고 관련된 감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놔둬도 돼. 인간이 알아서 판단하겠지. 그런데 감정을 읽어봤더니 분노야, 명확하게. 그러면 이건 굳이 필요 없는데 속도를 높인 거니까 차가 제어하는 거예요. 속도를 100km 아래로 떨어지게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비슷한 예로 뭐가 있냐 하면요. 해외에서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알코올이 분석이 되면 시동이 안 걸리는 자동차가 나와 있어요. 국내에서는 근데 법적으로 아직 도입을 안 한 겁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 차가 인간의 감정을 읽어내서 개입하는 것들. 굉장히 반반 나눠지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어떤 분들은 기계가 인간의 감정을 읽는 게 왜 나쁘냐. 이렇게 해서 분노 운전을 제어할 수 있으면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다. 어떤 분들은 그 결과가 좋건 나쁘건 간에 인간과의 관계고 인간이 판단하고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기계가 개입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인간이 내리는 판단이 어디까지 괜찮은 건지 또는 인간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 합니다. 조금 전에 C는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데 조금 더 기술이 개발되면 저는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사원증 같은 거 차고 있죠. 사원증 타고 다닐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걸 차고 뭐 점심시간에 카페도 가고 식사도 하러 밖에 그냥 나가시죠. 그 정도의 사원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원증에 앞서 제가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업무 성과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원증에 어떤 기능이 추가되냐 봤더니 감정을 읽어내는 거예요, 제 감정을. 그 감정을 회사에서 이렇게 로그처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내가 다른 동료들의 감정을 잘 읽고 있는지를 약간 분석도 해주고 도와주는 피드백해주는 기능이 들어가요. 사원증 목걸이에. 제가 썼던 브레인 투어라는 단편 소설집에 나온 하나의 꼭지입니다. 승진시험. 승진시험에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뭐 영어를 잘하는지 무슨 리더십이 있는지 문서를 잘 만드는지 다 평가하죠. 평가에 따라 승진도 결정되고 고가도 막 올라가고. 근데 여기에 여러분의 인간관계 능력에서 감정까지 평가한다고 하게 되면 어떨까? 냉정하게 보면 경영학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정을 잘 읽어내는 분들의 업무 성과가 좋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됐으니까. 근데 제가 이런 가상의 기업 사항을 놓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은 몹시 불편해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인간의 감정까지 기계가 개입이 돼서 평가하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온전하게 알고 있긴 한 것인지, 기계가 평가하는 걸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나는 알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가정이에요. 제가 수업에서 학생들하고 토론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상황극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반려동물이 됐다 가정해보는 거예요. 어느 날 자고 깼더니 마치 어떤 소설 속에 벌레가 되는 상황처럼 자고 깼더니 반려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하고 그 집에서 그대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의 모습은 반려동물입니다. 아빠 또는 우리 딸 부르는데 멍멍멍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가족들은 저를 반려동물로 이렇게 사랑해주고 같이 지내는 겁니다. 대화는 안 되지만. 근데 여러분이 가족들하고 산책을 나갔는데 어느 날 같이 나간 공원에 카드가 떨어져 있어요. 20장이 넘는. 근데 카드 하나하나 이런 단어가 써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존경, 유의, 분노, 불안, 즐거움, 향수, 슬픔, 만족.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들이거든요. 이 감정 카드를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감정 카드를 근데 입으로 깨물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강아지니까 많은 걸 깨물 수가 없잖아요. 강아지는 손으로 물건 못 집으니까. 여기서 5장의 감정 카드를 골라갈 수 있는 겁니다, 집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죠. 내가 뭔가 지금 상황에 슬픔을 느끼면 슬픔 카드를 묶어서 이게 가족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즐거우면 나도 즐거워요 감정 카드를 물고 되게 보여줄 수 있고. 여러분은 어떤 감정 카드 5개를 물고서 여러분의 가족한테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되게 엉뚱하고 이상한 상황이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한테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받느냐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상황에서 약간 반성 섞인 말씀도 하세요. 원래 그럴 의도는 꼭 아니었는데 나는 지금 상황에서 뭐 이런 질문 카드들 5개를 물고 가고 싶다 라고 결정했는데 막상 돌이켜 봤더니 나는 기존에 내가 가족들하고 일반적으로 표현했던 감정은 이 5개가 아닌 다른 거 5개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품고 있는 감정의 전체 스펙트럼, 내가 읽고 쓰는 전체 스펙트럼을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걸 카메라로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이에 살짝 그리셔도 괜찮고요. 저는 이제 마음의 지도라고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는 건데 X축은 뭐냐 하면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Y축은 뭐냐 하면 내가 인지하고 있는 평상시의 감정, 밑에 쪽은 내가 바라는 감정입니다. 나는 평상시에 어떤 감정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왔을까? 또는 표현하면서 살아왔을까? 이게 오른쪽 위에 써보는 거예요. 한 4-5개 정도. 평상시에 내가 표현하고 싶고 또 느끼고 싶지만 못했던 거를 오른쪽 아래에 써보는 겁니다. 왼쪽은 한번 여러분이 추측해보는 거예요. 내가 20년을 같이 살아왔던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 또는 배우자는 지금 오늘 어떤 감정을 주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 반면에 이들은 어떤 감정을 바라고 있을까? 현재 품지는 못했지만 그걸 왼쪽 아래에 써보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 꼭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일례로 어떤 분들은 슬픔이란 감정은 굳이 이 4칸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나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슬픔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환경이나 아픔을 느끼는 누군가를 보고서 마음의 슬픔을 느끼면서 인간다운 공감을 형성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긍정, 부정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의 지도를 여러분이 직접 그리지 않으면 평생 굉장히 뿌연, 불만 열려있는 부분의 지도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신경과학자인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한 말이에요.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인간은 감정도 있는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도 있는 느끼는 기계입니다. 사실 이제 영어로 쓰면 좀 더 문장은 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인간은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죠. 보통 현대사회에선 앞에 걸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너는 모르는 걸로 감정적으로 평가해. 왜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감정이란 말을 쓰는 순간 어딘가 덜 떨어진 사람처럼 몰아버리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봐야지. 이성적으로 생각했어야지. 그런데 다마지오익은 이겁니다. 인간이 더 인간답고 아름다울 수 있는 배경에는 둘 중에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이성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저도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는 둘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기계는 본질적으로 감정보단 이성, 생각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장치죠.
이 장치에 너무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더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의 중요성을 낮춰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을 드려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는 일상 삶에서 돈도 원하고 명품 같은 거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관계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관계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갖고자 하느냐?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원하는 건 감정입니다. 20가지가 넘는 다양한 감정을 풍부하게 느끼고 싶은 것. 관계를 맺고 감정을 느끼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인간다움에 가까워지는 것. 그게 우리가 원하는 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현재 어떤 관계를 만들고 계신지, 그 관계를 통해서 나는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스스로 마음을 열어보시고 주변 분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을 통해서도 우리는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감정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